안녕하십니까. 스마트팜 설명서 이인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마트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궁금하신 점 위주로 좀 자유롭게 한번 풀어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팜은 토경재배가 아니라 수경재배를 기반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수경재배와 토경재배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스마트팜에만 수경재배를 이야기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경재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토경재배는 말 그대로 흙에다가 작물을 심는 거예요. 그 흙 속에는 다양한 광물질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광물질은요, 기본적으로 작물이 필요한 미네랄, 즉 비료 성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식물이 필요하지 않는 광물질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그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필요하더라도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문제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비료라는 것들은요, 식물이 빨아들일 때 너무 많은 게 있으면은 다른 쪽 거는 덜 빨아들이게 돼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길항작용이라고 합니다. 즉, 쟤 때문에 다른 것을 못 먹는 거죠. 그래서 양분의 성분들이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요, 작물들한테는 다양한 생리장애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토경재배의 문제점이에요. 토양에 있는 양분이 부족하면 우리가 화학 비료든 아니면 퇴비라든지 이런 유기질 비료를 넣어서 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지만 뺄 수는 없어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토양에서 재배할 때는 최적의 생산성을 향해 가는데 좀 어려운 점이 많아요. 제어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또 두 번째 문제는 토양에는 아까 미생물들도 많고 뭐 지렁이도 있고 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생태계만 말씀드렸지만 그 가운데에는 작물한테 해로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을 통해서 감염되는 여러 가지 질병에 작물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토양은요, 한정된 자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재배를 하다 보면 땅심이 떨어진다 또는 염류집적이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산성이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토양에서 지속적으로 재배를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더 정밀한 수경재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수경재배는 배지라고 하는 인공토양을 쓰는데 그 배지는 하얀 도화지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물이 원하는 니즈만 정확히 파악을 하면은 아주 최적화된 급액과 양분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뭔가 바이러스나 뭐가 감염됐다 그러면 그 부분만 드러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병충해 관리가 굉장히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오염물질을 차단함으로써 오히려 안전한 품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역시 높은 투자 비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설비를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시설도 설치를 해야 되고 다양한 기자재가 들어가다 보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비싼 것이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전문 기술이 필요하다는 게 하나의 단점입니다. 이게 흔히들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많은 일반인 분들께서 착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스마트팜이면 내가 아무것도 농사 기술이 없어도 컴퓨터가 알아서 착착착착 져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의 스마트팜 기술로 본다면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 스마트팜을 운영하시는 분이 아주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가져야만 스마트팜을 잘 운영할 수 있어요. 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토경재배는요, 굉장히 큰 트럭에 무거운 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움직이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어떻습니까? 핸들이 무거우니까 안전하게 쭉 가죠. 근데 수경재배는요, 굉장히 민감한 스포츠카 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숙련된 드라이버가 있다면, 레이서가 있다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지만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 핸들을 잡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경재배 기반의 스마트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운영자가 상당한 수준의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팜은 계속 우리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에 있어서 굉장히 큰 축을 담당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스마트팜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인프라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팜 중에서 수직 농장과 일반 소위 네덜란드형의 수경재배 온실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 온실형 스마트팜, 그러니까 온실 같은 경우에는요, 광합성의 원료인 태양광이 무료로 쏟아지고 있고요. 그것을 잘 활용해서 온도와 습도를 제어해주면 과실이 주렁주렁 달리니까 매우 효과 좋은 농사 방식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단점이 있어요. 큰 단점이죠. 왜? 농지가 많아야 됩니다. 도시와는 점점 멀리 떨어져서 개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물류 코스트도 많아지고 저장 기간도 길어지고 품질 관리에도 문제가 생기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지나 도시 근교에 좀 더 상대적으로 저렴한 건물들에 농사를 지으면 물류 거리도 단축되고 저장 기간도 굉장히 축약되고, 그러다 보니 매우 신선한 농산물을 즉시 도시민들, 소비자들한테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건물 내에다가 햇볕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건물 내에 인공광을 설치해서 양액재배 방식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수직농장의 출현이죠. 다만 현재까지 이 수직농장은 수익성이 나오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LED 등을 켜기 위해서는 전기 에너지를 써야 되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에너지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수직농장은 지속 가능하게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공광원을 태양광처럼 높게 해서 과체류를 생산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수익성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수직농장에서는 아직까지 그나마 광에너지가 적게 들어가는 엽체류 위주로 재배되고 있다는 것이 제한사항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서 수직농장은 앞으로 계속 발전해야 될 미래농업의 중요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좀 상업적으로 수익 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스마트팜 인공적인 환경으로 재배하는데 GMO, 유전자 조작 같은 건 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근본적으로 스마트팜은 작물을 재배하는 기술이고요. GMO 같이 유전자 조작 작물은요, 종자 단계예요. 분야가 완전히 틀린 이슈겠죠. 그러니까 스마트팜에 들어가는 종자를 새롭게 무엇인가를 개발한다 그러면 GMO와 같은 유전자 기술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스마트팜과 GMO 기술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까지도 이것이 인체 유해나 환경적인 영향이 가불론박이 심하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도 숙지하고 계시고요. 새로운 품종 개발은 아직까지는 전통 육종 방식으로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팜이라는 단어는 해외에서도 사용하나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수경재배 복합 환경 제어 방식의 온실을 보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적절하고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단어를 뽑다 보니 아마 스마트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로 제어하는 복합 환경 제어 방식의 스마트팜은 네덜란드에서는 또는 해외에서는 그냥 그린하우스라고 부릅니다. 또는 유리 온실을 이야기할 때는 글라스하우스. 그 다음에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클라이밋 컨트롤 그린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제어하는 온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한국과 일본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영어로 스마트팜으로 할 때는 좀 생경하고 일반적으로는 액티브 그린하우스 또는 클라이밋 컨트롤 그린하우스,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경재배에서 재배한 딸기는 싱거워, 맛이 없어. 역시 딸기는 흙에서 자라야 돼. 토경재배냐 수경재배냐가 맛을 가르진 않아요. 근데 단 물 때문에 맛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0여 년 전서부터 수경재배로 딸기를 재배하는 것들은 많이 보급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교육훈련이 제대로 진행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당시에 내 농장에서 땅에서 재배하던 딸기를
수경재배 배지로 옮겨놔서 재배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 물을 어떻게 줘야 될지, 양분은 어떻게 줘야 될지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물을 공급할 때 실수가 발생해서 그 실수가 2, 3년 반복하고 그때 재배된 품질 낮은 딸기가 유통되다 보니 수경재배 딸기는 맛이 없다. 이런 소문이 도는 거거든요. 이제 딸기 수경재배에 대해서 굉장히 숙련도가 높아지셨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너무 맛이 없다, 수경재배는 당도가 낮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1년생 작물 말고도 다년생 작물도 가능한가요? 다년생 작물 대표적인 거 뭐가 있습니까? 사과나 귤, 배, 이런 과수가 대표적인 다년생 작물이죠. 자, 이런 것들을 스마트팜에서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세요. 생육기간이 짧아서 빨리 돌려서 수확을 많이 하는 스마트팜의 특성상 심어서 3년 뒤에 사과가 열려서 수확할 수 있는 거를 노지재배나 스마트팜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다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오랜 기간 생육을 거쳐서 몇 년 만에 수확을 짧게 하는 이런 과수류, 이런 쪽은 스마트팜에 했을 때 그닥 효용성이 없다. 투자 대비 투자 회수 기간이 너무 길다. 그래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팜에서는 흙이 아니라 물에서 재배하는데 뿌리 채소도 재배가 가능한가요?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 뿌리 채소는 뿌리 부분이 커서 뿌리 부분을 크게 재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지상부에서 열매를 따는 토마토나 딸기에 비해서 지하부, 즉 근권부가 아주 커야 돼요. 아주 크다라는 것은 인공 토양의 볼륨이 크다는 거고, 그만큼 수분 관리나 양액 관리를 아주 정밀하게 관리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 채소를 재배하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쉽지 않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뿌리 채소를 수경재배로 성공하신 농가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추냉이라든지 그다음에 와사비, 이런 종류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뿌리 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향후에는 뿌리 채소도 상당히 수경재배에서 각광받는 효자 작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내용 위주로 궁금하신 내용들을 좀 자유롭게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스마트팜 운영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물리적인 관점에서의 환경 요인,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